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듯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간에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전하면서 약간은 좀 아리송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모멘텀이 다시 활활 불붙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최고치 근접을 눈앞에 두고 다소 저항에 부딪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들여봤을 때는 AI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살아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3%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부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이죠. 약 4개월 만에 장중한 때 2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최고치 직전까지 다가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저항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일부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 해소에 따라서 숨을 고르는 분위기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종료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You just said you believe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is over. What makes you so confident it is? And what do you do if it isn't? Because I dealt with both, and they're both tired, exhausted. They fought very, very hard and very viciously, very violently. And they were both satisfied to go home and get out. And can it start again? I guess someday it can. It could maybe start soon.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We may sign an agreement. I don't know. To me, I don't think it's that necessary. I mean, they had a war, they fought. Now they're going back to their world. I don't care if I have an agreement or not. The only thing we'd be asking for is what we were asking for before about we want no nuclear, but we destroyed the nuclear. 아직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 중동 갈등이 일단락됐다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금 이전의 걱정거리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세와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 감세안 통과 여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관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파월 의장은 어제 하원에 이어서 간밤에는 상원에서 청문회 증언을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나왔던 발언들과 크게 다를 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계하면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7월 금리 인하 하겠다고도 안 했지만 또 안 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약간의 희망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연준이지만 그래도 좀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연준이 이 SLR 규정 완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3.5%에서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SLR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했을 때 자기 자본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규제하는 건데요. 이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유해야 되는 자본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주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반대표를 제시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진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포인트. 주가가 오늘 4.3%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은 3조 7,600억 원 달러대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뒤를 이어서 애플, 아마존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특이 포인트라 하면 JP모건이 10위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리테일 대장주인 월마트가 시총 10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금융 대장주인 JP모건이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제 현재 오늘 1%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7,800억 달러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살펴보시죠. 오늘은 테슬라가 아래로 당기고 엔비디아가 위로 당겨주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 4.3%의 강세였습니다. 오늘 장중 기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종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의 주가 역시 3.6%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주가 유럽 내 판매량 부진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면서 오늘 3.8% 압박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또 한 가지 섹터별로 움직였던 곳은 주택 건설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홈, 레나 등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 신규 주택 판매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미국 내 이 주택 재고가 아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섹터가 1%대의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간밤 열렸던 주주총회 덕분이었습니다. 이 주주총회 안에서 젠슨왕 CEO가 차세대 대형 먹거리는 로보틱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희망을 투자자들에게 실어주게 됐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인 154달러까지 올라섰고요. 약 5개월 만에 첫 150달러 돌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 최고가는 종전에 149달러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오늘 154달러까지 올라섰죠. 장중 및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레코드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보시죠. 이 로보택시의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럽 내 5월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가 밀렸습니다. 5월 유럽 판매량이 14,000여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은 27% 오히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유럽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3.8% 내림세를 그리며 327달러 선까지 반납이 됐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보시죠. 미국 최대의 물류, 택배 회사죠. 페덱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페덱스의 실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지금 얼마나 화랑세를 띠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충격적인 포인트는 이번 분기 이익이 악화될 거라는 경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페덱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더블비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3%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쉘입니다. 영국의 석유 공룡이 되겠죠.
경쟁사인 BP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장중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이는 사실 무근이다. 인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BP의 주가가 엄청난 급변등을 나타냈는데요. 함께 보신다면 인수 기대감 속에서 장중 한때에는 10% 넘게 급등하는 구간이 순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쉘 측에서 직접 인수설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하자 그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고요. 1.6% 플러스권 정도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BP가 오랜 기간 실적 악화로 인해서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 인수를 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시점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어로바이런먼트 방산업체 확인해 보시죠. 4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2억 7,510만 달러 그리고 EPS가 1.61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 거기에다가 2026년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평가도 아주 긍정적이었죠. 21.6% 폭등하면서 235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도 두 가지 봅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죠. 퀀텀스케이프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새로운 생산 기술, 이 기술의 이름이 코브라라고 합니다. 코브라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앞으로 전고체 리튬 그리고 금속 배터리 셀 생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생산 속도를 높이고 또 효율성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오늘 퀀텀스케이프의 주가 31%대 뛰어오르면서 5.67달러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팅 앱이죠. 범블까지 확인해 봅니다. 전체 인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240명 정도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비용 부담을 좀 덜어낸다라는 해석이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또 CEO가 장기 성장을 위한 결단이라는 이 해명에 나서기도 하면서 주가가 25% 폭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고 다소 모호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휴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였던 시장이 약간 불안감을 보여주면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와 함께 연준이 앞서서 체린 앵커가 설명해준 대로 SLR 비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부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최종 표결은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방산주들 약간 모멘텀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함께 받아왔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일제히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방산주에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5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4월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5년물, 2년물,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입찰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가요. 5월 들어서는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월 들어서는 어제 진행됐던 2년물 입찰 그리고 간밤에 진행됐던 5년물 입찰이 모두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수익률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원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원유 공급에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TI 원유 선물 그동안 워낙 급락세를 크게 겪어왔던 만큼 한 0.8%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64.92달러의 거래를 마쳤죠. 자, 매크로 데이터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SLR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먼저 들여다볼까요? 연준 이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행은 총 익스포저 대비,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3% 이상을 유지하고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같은 덩치가 아주 큰 은행들의 경우에는 2% 추가로 버퍼를 부여하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낮추겠다라는 것이겠고요. 대상은 역시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은행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 GSIB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자회사 나눠서 현행안과 개정안 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5%였는데 개정안은 3.5에서 4.5%까지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6%로 지주회사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동일하게 3.5에서 4.5%까지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우먼 이사의 전임입니다. 마이클 바 이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표결을 할 예정인데 미셸 보우먼 현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지명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SLR 하향 개정안 발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수순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국채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와중에 파월 의장의 후임 벌써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전에 유력하게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연준 의장에 앉혀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회를 가졌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던 바가 있죠.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거론되고 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작 베센트 장관 자체는 일단 나는 재무장관 자리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하면서 현재 연준 의장 자리에는 그다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캐비넷 위원장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비 지출 목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핵심 국방 분야의 3.5%, 인프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 1.5% 지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 합산해서 5%까지 지출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팔란티어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 간밤 팔란티어는 0.08%, 0.2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아주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방 관련주들,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장중에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냈으니까요. 전반적인 방산주들의 센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세로뉴스로 작용하는 것인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업계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에 대한 강한 수요에 힘입어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04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평균인 98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기간 특정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2.5달러 정도의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월가 전망치 2.03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 중인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최첨단 AI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시간외 시세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시장에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불을 좀 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3%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닝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7시부터 시작됩니다. 마이크론의 어닝콜에서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 월가워즈 뉴스프레소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발표치 기준으로 예상치 매출 5%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18%나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기대했던 만큼 예상치도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기대치를 모두 뛰어넘었고 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15%, 22%, YOY 기준으로도 EPS 보시죠. 무려 20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고마진 제품의 판매가 늘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익을 잘 배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수치일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상세 실적, 세그먼트별 실적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D램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HBM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0%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출은 앞서서 살펴보셨고요. 주당 순이익도 역시 1.91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1.6달러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컨센서스가 한 88억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매출을 훨씬 더 뛰어넘는 93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요. D램 매출 71억 달러, 낸드 플래시 매출도 22억 달러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 전망치로는 104억에서 110억 달러로 지금 컨센서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숫자를 발표를 했고요. EPS 전망치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산제이 메흐로트라 CEO의 경우에는 3분기에는 D램과 HBM의 강력 성장의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5 회계연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상 최대 연간 매출 그리고 우리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성장에는 이상무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DDR4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자료인데요. DDR4의 모듈 가격이 DDR5를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DDR5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D램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면서 DDR5 쪽에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DDR4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DDR5보다 DDR4의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사실 이번 세그먼트 매출 가운데에서도 D램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DDR4보다는 DDR5 쪽에 조금 더 포커싱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번 DDR4 가격 상승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덜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HBM의 수요 이번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올해 초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 2025년에서 2027년 추산으로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하이퍼스케일러의 AI 관련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추산 자료이고요. 2022년에서 2024년의 집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특히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헤드라인 테슬라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나스닥이 0.3% 상승했지만 미국의 전기차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3.79%, 리비아는 0.4%, 루시드는 1.4% 각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8% 급락한 327.55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1조 550억 달러로 줄어 시총 1조 달러를 가까스로 유지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테슬라의 주요 소식은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좀채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포인트일 겁니다. 유럽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데에는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브로맨스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행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의 반발심도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 걸고 있는 또 다른 기대감은 결국 로보택시일 겁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로보택시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만약에 확장성만 담보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웨이모와 테슬라의 가격 차이를 좀 들여다보면 될 텐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대당 4만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생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 테슬라와의 이 로보택시와 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29개의 카메라 그리고 5개의 라이다 센서를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들여야만 구글의 웨이모가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추산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와 웨이모의 이 영업 마진을 비교하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한 대당 연간 매출의 추정 금액이 4만 달러 수준이고요. 웨이모 대비 센서 비용이 7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은 웨이모보다 로보택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관건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가져갈 수 있는 확장성이 되겠죠. 바클레이즈의 리포트를 통해서 테슬라의 확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로 로보택시 런칭 자체는 순조로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확장 경로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 전하고 있죠. 목표가는 275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낙관은 좀 경계하자라는 것이 리포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 로보택시가 앞으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동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낙관론을 선택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나 우리가 과도한 낙관을 좀 경계하면서 로보택시 이슈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